한국은 감정적이다. 한국은 유연하지 않다. 우리 회의실 안에서 자주 오갔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감정적이었던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협력이라 말할 때 우리는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 침묵이 우리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릴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협력이라 믿었던 관계가 배신으로 끝났고 기술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폴란드 국사 언론 기자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렉 코발스키입니다. 바르샤바에서 군사 전문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기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2년,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건 2022년 한국과 폴란드 간 FA50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48대, 약 30억 달러.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이래 러시아를 가장 경계하던 우리 폴란드에게 이제 동맹은 미국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은 매일 뉴스로 전장의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키이우가 포격당하는 장면, 마리우폴이 포위되는 상황, 그리고 국경 너머로 밀려드는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 밤마다 울려 퍼지는 공습경보, 파괴된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슬라브계 민족이 겪고 있는 참상을 목격하며 폴란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만의 방산 주권에 대한 열망이 거세졌습니다. FA50 도입은 그런 열망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항공산업,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KAI, 수십 차례 현장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사천까지 가는 길, 경남의 푸른 산자락 사이로 펼쳐진 거대한 항공산업 단지를 처음 본 순간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천 본사의 거대한 조립 라인을 걸으며 정밀하게 제작되는 FA50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분명 강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에서 출발해 경공격기로 발전시킨 그 과정, 자체 개발한 각종 시스템들의 완성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협력을 말했습니다. 이건 함께 가야 할 일입니다. 기술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다소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KAI 임원진과 첫 미팅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며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업 멘트구나. 우린 다르게 자랐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미군 장비를 받아와 사용자가 되어왔습니다. F-16을 도입하고 레오파드 전차를 구매하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은 철저한 자산이었고 협력은 우위 확보 수단이었지 누군가를 믿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군사산업 생태계에서 기술 공유란 철저한 계산과 이익 배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의 레오파드 기술을 일부 이전할 때도 미국이 F-16 생산 라인 참여를 허용할 때도 그 뒤에는 명확한 조건과 제약이 따랐습니다. 계약서는 두껍고 조항은 복잡했으며 기술 이전의 범위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주고받으려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측 담당자가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계산보다는 믿음이, 조건보다는 가능성이 앞서는 듯 했습니다. 그건 참 낯설고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KAI의 한 부사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기술은 나누면 커집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고립됩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한국식 협력의 핵심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국방부 내부에서 KF-21에 대한 협력 검토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식 초청으로 관련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하는 역할도 겸했습니다. 바르샤바 국회의사당 내 소회의실 10여 명의 국방위원들 앞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나온 말들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FA50은 그냥 도입이었다면 KF-21은 관여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붙지 않으면 향후 아시아는 못 잡는다. 독일이나 미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한 중견 의원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우리가 기술 수입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다들 한국을 칭찬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기회라고. 우리가 기술 확보 주체로 변할 수 있는 계기라고. 미국과 독일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찬사가 어쩌면 신뢰를 깔보는 말투였다는 것을. 협력을 말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받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기술을 함께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들의 개방성을 우리의 전략적 우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의외로 조용하게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KF-21. 처음 그 이름이 회의석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FA-50보다 한참 높은 등급의 전투기였고 4.5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한국의 상징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기술을 폴란드가 함께한다는 것. 그건 기자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놀라운 뉴스거리였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처음 KF-21 브리핑을 받았을 때 한국 측에서 가져온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두께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항공기 사양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50년 역사의 집약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검토가 진전되면서 저는 폴란드 정부 측 협상 테이블에 자문 인력으로 배속됐고 KAI와의 실무 회의에도 종종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7시면 이미 사무실에 나와 있었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지는 사무실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회의 중에도 끊임없이 메모를 하고 질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않고 확인 후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중함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성실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술 공유에 있어서도 섣불리 선을 넘지 않았고 우리가 묻는 것보다 한 발짝 앞서 이건 나중에 협의 가능합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사천 본사에서 열린 기술 설명회였습니다. KAI 연구소 내부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KF-21의 3D 모델이 실시간으로 회전하고 있었고 한국 측 기술진들이 하나하나 세부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 다다를 때마다 이 부분은 보안 등급상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가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왜 저렇게 신중하지? 우린 파트너인데 저 정도는 미리 열어줘야 하지 않나? 심지어 어떤 동료는 회의 끝나고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쟤넨 협력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들 기술만 지키려는 거야. 그 동료는 폴란드 방산청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도입 과정도 겪었고 미국 F-16 협상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한국의 태도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땐 그랬습니다. 협력이라는 건 서로 가진 걸 나누는 것이고 우린 가진 게 별로 없으니 그들이 가진 걸 더 받아내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기술 공급처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지만 내심으로는 우리가 돈을 내니 기술을 달라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KAI 본사에 직접 가서 실무진과 대면하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수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 설계실에 들어갔고 회의 도중에도 단 한 줄 기밀 외부 반출 금지라는 팻말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팻말을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의심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중 한 인상 깊은 인물,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책임연구원은 우리 팀의 모든 요청에 정중히 대응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말할 때마다 한 박자씩 생각하고 대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론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때론 그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측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도 그는 차분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화를 내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원칙적으로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우리 쪽 실무자는 점점 초조해졌고 회의실을 나서면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기술 하나도 못 건져오는 거 아냐? 우리가 돈만 내고 말짱 꽝 되는 거지 뭐. 그 실무자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15년간 무기 도입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조차 한국의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실 그 말에는 일부 진실도 있었습니다. KF-21 협력안은 공식적으로는 기술 공동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기술 인프라에 일부 참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고 향후 생산 물량의 일정 부분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부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번엔 도입이 아니라 획득이 돼야 한다.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기술 확보의 우회로로 여겼던 겁니다. 한국이 말하는 파트너십과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십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원했고 우리는 기술을 습득하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정면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원칙만을 말했습니다. 문서를 보여줄 땐 공유 범위를 명시했고 자료를 넘겨줄 땐 열람 조건을 붙였습니다. 보안은 철저했고 절차는 단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할 때도 예의를 잃지 않았고 원칙을 지킬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답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철저할까? 혹시 우리가 못 믿을 상대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신중함이 단순한 원칙 준수가 아니라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들은 건 2024년 봄 바르샤바 국방부 내 회의실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취재가 아닌 비공식 보고를 듣기 위해 조용히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KF-21 관련 기술 협력 여부를 논의하는 세미 비공개 검토 회의였습니다. 국방부 청사 14층 소회의실, 창밖으로는 바르샤바 구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그 공간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단에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전부터 교류하던 한 고위 관계자의 참고인 자격이라는 말에 조용히 앉아있던 중이었습니다. 회의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한국 측과의 협상 경과,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방산청 인사들이었고 분위기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차례로 넘어가고 간혹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때 한 폴란드 방산 담당 장교가 무표정한 얼굴로 한 장의 프린트를 돌렸습니다. A4 용지 한 장, 흑백으로 인쇄된. 그 종이에는 KAI 내부에서 촬영된 CCTV 정지 화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5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고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복사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USB 포트에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공식 발표 자료도 아니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전달된 사실상 비공식 경고였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만큼은 충격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한 장, 단지 한 장의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배신이었습니다. 같은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그 협력의 이름으로 접근한 기술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장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저 자료가 핵심 기술은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문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방산청 연락관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6,600건 중 일부는 이미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파일도 있었습니다. 6,600건. 그 숫자가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파일이 이미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유출 작업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벽시계 소리마저 귀에 박혔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정적만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 사건의 파급력을 가늠해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도난이 아니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 아래 파트너라는 외피를 두르고 실제로는 몰래 기술을 복사해간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배신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는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사실을 들은 한국 측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공식 항의도 공개 성명도 없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외교적 파문이 일어났을 법한 사안인데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련 기술자들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고 자료 공유를 중단했고 그리고 관련한 모든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로 돌렸다는 보고만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조치들이 차례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식 대응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확실하고 감정적이지 않지만 단호한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그건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과 신뢰의 철회라는 냉정한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항의하는 대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조용하고 체계적이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침묵이 내포한 메시지를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그 회의실 안에서 한국은 기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신뢰의 문을 하나씩 닫아가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닫힐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2024년 봄, 그 사건은 바르샤바 국방부 내 비공식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며칠 전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같은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그랬을까? 그날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던 건 단지 사건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너무도 선명했고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2024년 1월 KAI 사천 본사 KF-21 설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자료 수천 건이 PTDI 소속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의 USB에 무단 복사되었습니다. 자료는 무려 6,600건. 게다가 일부 파일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상태였고 휴대폰으로 도면을 촬영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기술 절취 행위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어떻게 파트너 국가가 이런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폴란드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즉시 제지당했지만 이후 한국 경찰과 감사당국의 조사를 받기까지 며칠간 입단속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급히 파견된 외교관들이 사태 수습에 나섰고 관련 기술자들의 즉시 본국 송환이 검토되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 측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언론에 공개하고 성명을 내고 외교적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라면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해 메시지를 발표했을 것입니다. 협력 중단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을 법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도 없었고 보복성 조치도 없었으며 어떤 공세도 없었습니다. 대신 KAI의 시스템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접근 권한이 조용히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보고만 전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조치가 은밀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공유 중이던 기술 자료는 회수되었고 예정된 회의들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협력 채널은 하나둘씩 차단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추방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뢰의 기반 자체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우린 기술을 내어준 적 없다. 다만 함께 가는 길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한국 측 인사가 했다는 말을 인용해 전했을 때 저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 공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배신당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회수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냉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믿었던 협력의 방식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파트너십, 즉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협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행위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협력 모델 자체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 한국은 단 한마디도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보인 건 입장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말로 항의하는 대신 시스템을 조정했고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말미에 한 장군 출신의 고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을 닫는다. 그들이 조용할 때 그게 제일 무서울 때다. 그 말이 회의실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한국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협력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너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조용히 닫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마치 우리도 폴란드도 그 조용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처음 회의실 구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K2 전차 한 대가 극비리에 분해되었고 FA-50 항공기의 핵심 부품이 바르샤바 외곽연구소에서 분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해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료들은 독일 방산기술진과의 비공식 협의를 위해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파이 같은 독일 방산업체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폴란드가 중간 역할을 하며 일종의 기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일명이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문서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에 위치한 군사기술연구소, 그곳에서 정말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분해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과 사격 통제 시스템, FA-50의 항전 장비와 엔진 시스템까지 한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제공한 그 기술들이 독일의 경쟁 업체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야 한다. 어떤 회의 참석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 인도네시아만 욕할 일 아니죠. 우리라고 뭐 손 놓고 있으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웃었던 그들과 결국 같았단 말인가요? 그 참석자는 폴란드 방산청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군사기술 분야에 몸담아온 그는 냉전의 현실주의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술 분석은 당연한 일이었고 정보 수집은 필수적인 업무였습니다. 기술이란 건 가져올 수 있을 때 가져와야 하는 거야. 그게 현실이고 그게 국익이야.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취재도 아니고 기획기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향해 쏟아냈던 그 분노와 비난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배신자라고 불렀고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언론 플레이도 공식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연락망을 닫고 기술 채널을 정리해갔습니다. 정확하고 단호하고 아주 절제된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소란스럽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성된 분노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분류했다는 것을 그 조용한 조치들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회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기술 자료 공유는 중단되었으며 협력 프로젝트들은 하나씩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폴란드는 그 침묵의 값할 책임도 그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분석이지 도난이 아니다. 우리도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어차피 독일이 먼저 가져갈 기술이었다. 그 모든 변명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출을 두고 모두 분노했지만 정작 우리는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포장이 더 세련되었을 뿐. 그들이 USB로 몰래 복사했다면 우리는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분해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했다면 우리는 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향해 뻗은 손이 협력이 아닌 탈취였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도둑의 협정에 불과했으니까요. 우리는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기술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의를 이용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KAI의 한 엔지니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언제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는요, 한번 부서지면 다시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때는 단순한 격언 정도로 여겼던 그 말이 이제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는 정말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조용한 단절, 그 체계적인 관계 정리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일 이후 저는 거의 매일 사무실과 국방부를 오갔습니다. 마치 무슨 전시 상황이라도 된 듯. 기사 데스크는 연일 기술 유출 논란 특집을 편성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놓였습니다. 편집국장부터 시작해서 정치부, 경제부까지 모든 부서가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폴란드 언론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의혹이었습니다. 이건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었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건과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내 편집회의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르샤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 신문사 5층 회의실 10여 명의 기자와 편집진이 둘러앉은 그 공간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솔직히 기술 일부 가지고 그런 반응이면 협력이 되겠어? 국익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필요하지 않나? 한 선배는 회의 도중 그렇게 말하며 인도네시아 사건과의 비교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처럼 몰래 훔친 것도 아니잖아. 분석은 기본이지. 그 선배는 제가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국방 분야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로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폴란드 군사 정책의 모든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기에 한국의 반응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란 건 원래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시각, 우리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편집국장 한 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야?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술을 보여줬고 신뢰를 전제로 우리와 거래했어. 그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넘기려 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보다 나을 게 뭐가 있지? 편집국장의 말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배신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몰래 USB에 복사했다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분해해서 독일에 넘겼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분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기사를 쓸 수 없었던 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정보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팩트들이 그려내는 진실은 너무나 불편했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중립적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 출장을 다녀온 후배 기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FA50, K2 관련 기술 얘기 현지에서 들은 거 있어? 그 후배는 베를린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를 취재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혹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배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습니다. 비공식이지만 현지 분석팀에서 폴란드에서 확보한 내부 설계 데이터를 일부 공유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 유출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제 기사 초안을 찢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공들여 작성한 원고였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인 보도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변명에 불과했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던 신뢰의 파트너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믿고 기술을 공유했는데 우리는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정당화하려고 온갖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계약도 후속 협력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시스템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단절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침묵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입장이었다면 저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신뢰를 배신한 파트너와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저와 가까운 한 동료 기자가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독일 쪽에서 K2 모듈 도면이 내부 검토에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군 기술연구소 내에서 누군가가 넘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유럽 방산업계의 정통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크라우스 마파이 같은 업체들과 오랜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업계 내부 소식에 밝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해준 정보였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확한 출처도 문서도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점점 여러 루트를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의 EU 방산청, 베를린의 연방국방부, 심지어 파리의 탈레스 본사에서까지 비슷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유출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FA50의 일부 개통도를 분해 분석한 보고서가 독일 방산 기업에 전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구조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K239 천무 관련 체계 자료가 나토 내 회의에서 언급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일 쪽 군사 전문지에서 한국산 기술의 상업적 확장성을 분석한 비공식 논문이 유출되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방산 기술의 유럽 시장 적용 가능성 폴란드 경험을 중심으로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기술의 실험 대상이었다는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폴란드에서 확보한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분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기술을 몰래 복사했다면 우리는 협력의 이름으로 기술을 분해하고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더 치밀하게, 더 조용하게, 더 서구식으로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행위가 개인적이고 즉흥적이었다면 우리의 행위는 기관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회사의 데스크는 처음엔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이 아니면 결국 미국이 먼저 가질 기술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건 국익이니까 기자 개인의 감정은 접어두라고도 했습니다. 데스크 에디터는 30년 넘게 국방 분야를 다뤄온 언론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료였고 선배였고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기자 노릇을 접어두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인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국익이었을까요? 인도네시아 사건에 대해 그렇게 분노했던 우리였습니다. 기술을 훔쳤다, 신뢰를 배신했다는 말을 기사 제목으로 써가며 그들을 조롱하고 분노하고 우리와 다르다고 믿었던 우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기사 제목이 파트너십의 가면을 쓴 기술 도둑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기사들이 폴란드 언론을 통해 연일 쏟아져 나왔고 국민들의 분노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완전한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팔아넘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의와 개방성을 우리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분석해서 독일에 넘기고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다른 기술이나 혜택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진정성을 우리의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보다 많은 것을 열어주었습니다. KAI의 문서 보안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신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자산 취득으로만 이해했고 결국 독일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용 카드로 넘겨버렸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말들이 지금도 들립니다. 기술이란 건 공유되게 되어 있다는 변명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회의실에서, 심지어 국방부 복도에서까지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집단적 자기 최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들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현실주의가 아니라 철학의 실종이었으니까요. 신뢰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사고였으니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협력의 철학이었는데 우리는 그 철학은 외면하고 기술만 빼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품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품격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이상한 공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위해 다시 연락했던 KAI 홍보팀은 예전처럼 반갑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사청 출입 등록도 이상하게 지연되었고 함께 일하던 한국 측 기술자와의 인터뷰 일정은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의 바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문이 닫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도 언어도 표정도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정중했고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아주 결정적인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측 담당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부터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열린 분위기에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대화가 공식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조치였습니다. 협력부서 간 정례회의가 연기되었고 KAI와의 기술 자문 세션은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던 공유 자료들도 어느 순간 멈췄고 한국 측 담당자들은 검토 중입니다. 내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창구 역할을 하던 부서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측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신중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무엇보다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우리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같은 테이블에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공개적인 항해 대신 조용하고 체계적인 관계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확실하고 감정적이지 않지만 단호한.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한 단절의 가장 무서운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고 외교적 경로로 항의 서한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공개 성명도 언론 대응도 없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국제적인 파문이 일어났을 법한 사안인데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들을 더는 믿지 않겠다. 그건 무시가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신뢰의 철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회는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게 취재를 도와주던 한국의 한 간부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통해 관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신뢰를 통해 기술을 공유한 겁니다. 그 신뢰가 사라졌다면 기술도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지금까지 들은 어떤 군사 전략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의 협력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 공유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던 것입니다. 기술은 수단이었고 신뢰가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사라진 수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의했습니다. 파트너에서 거래처로, 신뢰관계에서 계약관계로, 협력에서 거래로. 그리고 그 재정의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공식 루머라 해도 폴란드 내부에서 FA50의 주요 부품을 분해해 독일 기술자와 회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너무나 일관성 있게 여러 경로에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 외곽에 위치한 군사기술연구소에서 실제로 분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FA50의 핵심 항전 장비들이 하나씩 분리되어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들과 공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K2 전차의 파워팩과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협력이 끝났으니 다음 길을 모색해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협력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제공한 기술을 우리는 경쟁업체에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과의 관계가 아직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폴란드 방산청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30년 넘게 군사기술 분야에 몸담아온 베테랑으로 소련 붕괴 이후 폴란드의 모든 방산 정책 변화를 주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일은 당연한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란 건 흘러가는 거야. 우리만 손해볼 이유는 없지 않나. 한국은 한 번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8대의 전투기를 보내며 기술 이전 문서까지 넘겼습니다. 그 문서 안엔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한국이 십수년간 지켜온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T-50 개발부터 시작해서 FA50까지 발전시켜온 그 모든 노하우와 경험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해했고 그 일부를 다른 나라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라는 핑계와 함께 그 핑계 뒤에는 더 깊은 계산이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관계 개선, 미국과의 협상력 확보, 그리고 유럽 방산업계에서의 입지 강화, 한국의 기술을 우리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인도네시아와는 다르지 않나?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우린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훔치든 부품을 분해하든 본질은 같았습니다.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달랐을 뿐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인적이고 즉흥적이었다면 우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래 USB에 복사했다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분해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급하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체계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국 간 협력 재조율이라는 기계적인 언어만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구체적인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고 단지 협력 방식의 변화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건 비겁한 말이었습니다. 이건 조율이 아니라 협력의 종료였고 신뢰의 파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더 이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던 동맹의 자부심은 결국 기술을 얻기 위한 포장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나토 회원국이라는 지위, 서구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을 벗겨낸 뒤 남은 건 이기심과 계산, 그리고 책임에서 도망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나라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원했지만 그 기술을 지켜온 철학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던 신뢰 기반의 협력,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 그런 가치들을 우리는 순진한 이상주의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배신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품위 있는 대응이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우리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숙한 대응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을 닫았습니다. 우린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단절이었다는 것을요. 감정적인 분노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일시적인 항의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결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도 없었고 외교적 압박도 없었으며 언론을 통한 공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일 아닌 모양이다라는 안일한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특성상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와 협력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감정적이지 않지만 단호하게. 우리는 말로는 협력을 이야기했고 행동으로는 기술을 뜯어내 독일로 넘겼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생존 방식이라 말했지만 실상은 믿음을 판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뢰를 우리의 협상 카드로 전환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개방성을 우리의 전략적 이익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건 인도네시아가 했던 변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 모든 변명들이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뢰보다는 이익을, 관계보다는 거래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엔 분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문서를 몰래 복사했다며 한국 국민의 세금을 우롱했다며 말이죠. 제가 쓴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파트너, 협력의 가면을 쓴 도둑. 그런 표현들로 그들을 비판했던 것이 이제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해두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폴란드라는 이름이 부끄러웠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우리가 배신한 신뢰를, 우리가 팔아넘긴 품격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젠 너희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것은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날 신뢰는 죽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존재했던 그 소중한 신뢰가 우리 손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문은 이제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열릴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고 품격을 잃었으며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관계를 희생시켰습니다. 눈앞의 기술을 위해 미래의 협력을 포기했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저는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그 조용한 대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위를 지켰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우리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숙한 침묵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정당화의 논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끄러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귀하고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협력도 다시는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한번 깨지면 결코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게 입힌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배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용한 침묵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에 있지 않고 진정한 분노는 침묵에 있으며 진정한 단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